호주가 중국의 경제 보복 타겟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 그리고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무려 80%의 관세이니까 사실상 중국에서는 호주의 보리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중국은 호주산 보리로 인해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속내는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호주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 소비자들이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를 먹어야 하는 건지 고민에 빠질 것이라며 경제 보복을 경고했고요. 황구시보 편집자는 자신의 SNS에 호주는 항상 소란을 피우며 중국의 신발 밑에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서 문질러 줘야 된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건드렸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인 힘으로 압박하고 보복하는 이런 식의 행위를 차이나 불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의 포스코 경영연구원 보고서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불링은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죠. 학교에서 덩치 큰 불량 학생이 왜소하고 내성적인 학생을 학교 담벼락으로 끌고 가서 협박하고 괴롭히는 행위가 전형적인 불링이죠. G2로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꿈꾼다는 국가가 기분 상하고 위신 떨어진다고 불링을 하는 모습이 떨떠름한 것은 아마도 우리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Stop bullying. 불링 좀 그만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적인 소비 붐 조성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3차 추경을 보니 중기부 예산도 3조 7천 원이나 되던데요. 추경을 어디에 쓸 예정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 어떤 것인지 박영선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26일부터 시작하는 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 대충 어떤 건지 감은 잡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장관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겁니까? 이거는 비대면 중심의 최초의 한국형 세일 행사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형 세일을 한다고 하면 보통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도 하지만 비대면 중심의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에 방점을 찍은 그러한 대형 세일 행사를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삽시다 플랫폼, G마켓, 11번가, 쿠팡 등 민간 쇼핑몰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그 행사를 하고요. 네. 또 전국의 633곳의 전통시장 상점가별로 상권 특성에 맞는 경품 세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55만여 제로페이 가맹점도 세일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제로페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제 그 물건을 하면 일단 10%가 할인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제로페이로 사게 되면 다시 5% 환급 이벤트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나요? 이커머스? 네, 이런 플랫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세일 하신다는데 굉장히 그 할인율이 높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할인율은 이제 좀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한데 같이 삽시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최대 87%까지 가격 할인을 하고요. 우와. 일일 일품목 가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농축산물 특별 판매점 같은 그러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또 이런 그 예를 들면 TV 홈쇼핑 중에 공용 홈쇼핑, 공용 홈쇼핑도 세일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백화점에서도 물론 합니다. 백화점에서도 하고 또 대기업의 그 인기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도 한정 판매이긴 하지만 세일을 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모두 함께 동행에 합류를 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의 세일인데요. 저희가 이번 세일의 그 주제를
나비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내는 나비 효과. 그리고 이 작은 날갯짓이 모이면 큰 연결의 힘으로 우리가 같이 일어서자, 이런 의미로 나비를 했고요. 또 주제곡도 정했는데 주제곡은 왜 우리는 하는 그 노래 아시죠? 계속 하시죠, 영양장님. 그래서 좀 뭔가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신이 나게 소비붐을 일으키는. 네. 그리고 또 K-팝. 네네. K-팝 행사도 곁들입니다. 그런데 이 K-팝 행사도 대한민국 최고의 SM 또 CJ의 같이 이제 하는데요. 왜 최근에 왜 SM 같은 경우에는 그 K-팝 행사를 유료 채널로 네이버 V 채널을 이용을 해서 그 연 인원 150만 명이 들어오는 이렇게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K-팝과 라이브 커머스가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것을 전 세계로도 좀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뜨고 있는 브랜드 K의 어떤 K-팝, K-뷰티, K-푸드과 같은 이 브랜드 K 제품들을 또 전 세계에 알려서 내수 촉진은 물론 수출도 함께 도모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망라하는 대세일 행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크네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K-팝 팬들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 굉장히 대대적으로 조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소비붐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한국 상품들이 굉장히 좀 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포스터 봤는데요. 그 나비 이렇게 막 날아가는 포스터.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3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기부에서도 3조 7천억 원 정도를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어디에 이제 중심을 두고 이 돈을 이제 다 받게 되시면 쓰실 예정이신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연두 업무보고, 국민연두 업무보고가 대통령님 모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3조 7천억 원이 바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특히 비대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비대면 기업을 글로벌화하는 데 추경이 투자가 돼서 이것이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만들어서요. 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비대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요. 여보세요? 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끊기가 뭐해서, 그러셨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특징은, 이미 성공한 멘토 기업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도 또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공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바이오 펀드를 만들어서 정부와 함께, 펀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투자하고요. 또 넷마블이라든가 아니면 크래프톤과 같은 성공한 게임 업체가 후배 게임 업체들에게 투자를 해서 게임 펀드로서의 어떤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또 저희가 진행이 되고 또 그린 뉴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린 뉴딜은 요즘 스타트업하는 젊은이들이 낡은 중소기업 밀집 지역 같은 데서 근무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개념으로 이런 어떤 새로운 개념의 그러니까 주거와 사무실과 그다음에 문화와 공원과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어우러지는 이런 어떤 새로운 개념의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대대적인 새로운 혁신 산업 단지가 마련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쫓아와서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 아주
카톡히 효자 노릇을 하던 종목이었는데 요새 좀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도 효자 노릇은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도 게임 수출 액수가 8조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해야 되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통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상실하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전부 다 디지털화가 된다면은 이전까지 있었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디지털화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자리가 주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가 정말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해보면은요. 그 최근에 그 관심을 가졌던 K 방역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 그 수동으로 했던 진단 키트 생산을 저희가 스마트 공장화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생산량이 73%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 기업의 종업원이 주냐? 연구원이 주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서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 오래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인원도 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그러한 기존의 일자리의 인력들이 해야 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공장화가 됐을 때 물론 공장 라인에 서 계시던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은 그 대신에 다른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날 그분들이 이제 옮겨가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에 축적된 노하우를 아는 사람만이 그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심을 시키고 이런 인력들을 다른 쪽으로 옮겨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처음에 얘기했었던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 뭐 이런 것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벌써 코로나 시작하고 한 5개월 정도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 새롭게 내놓은 좀 특혜를 주는 대출 같은 걸 많이 쓰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대출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대출이라는 것이 빚이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좀 잘 돼야지 그것도 빨리빨리 뭐 아무리 절이라고 하더라도 갚을 수 있고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신 것도 같고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까지는 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 9주간 연속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물론 긴급 재난지원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고요. 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관리될 수 있는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다시 또 그 재창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 그러니까 스마트 상점화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상공인의 인력을 늘리고 그리고 그런 상점을 늘리는 쪽 이런 것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집중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난 1, 4분기 동안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충격이 덜 했는데요. 그 경제 충격이 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온라인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깔려 있어서 그래서 사재기도 없었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두드러졌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대면 분야와 비대면 분야로 나눴을 때 비대면 분야의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고 고용률도 비대면 분야와 그 대면 분야가
지금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 비대면 분야의 평균 기업 고용률이 37명인데 네. 대면 분야는 2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이 비대면 분야의 벤처 혁신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서 이것을 아예 이 기회에 글로벌화된 아예 기업으로 키우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이제 비대면이 워낙에 이미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그래서 네네네. 이번에 그래서 좀 덜 충격을 받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기본소득 그리고 뭐 전국민 고용보험 이슈 뭐 굉장히 핫한 거 우리 장관님도 잘 아실 텐데요. 특히 네네, 문 대통령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이제 마련하도록 이제 기초를 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어요. 올해까지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뭐 예술인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는 저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의 고용 보험 문제를 체계적으로 2단계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고용보험이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또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여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것이 자영업 하시는 분과 소상공인의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네. 이 고용보험을 잘 풀어갈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보험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내겠다. 그래서 안 하고 그렇죠. 예,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안 좋은 순간에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게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할 일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소득 네.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득 파악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소득 파악이 돼야 정부도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소득 파악이 돼야지 정부도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게 또 세금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어갖고 약간 좀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관님께서도 이제 어쨌든 뭐 정부 입장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열려야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기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계적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계획하고 계시는 26일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뭐 하나 좀 대박 상품 하나 가져가야 될 텐데. 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하고요. 네. 그 지역별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 부산, 대구, 전북, 충북, 경남, 창원이고요. 네네. 서울은 남대문과 코엑스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아, 특별한 이벤트 어떤 건데요? 거기에 K-팝 가수들. 아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서울에 있을 가까우니까 그럼 남대문과 코엑스로 한번 떠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1일 1품목 87% 할인 품목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클릭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부모로부터 온갖 학대를 당하던 9살 아이가 맨발로 옆집 베란다를 통해 탈출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 아동은 발견 당시 너무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은 퇴원해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관진 차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후부터 아이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자, 아이가 사실은 이 뉴스 상에서 들었을 때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학대를 많이 당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현재 몸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초기 그 개입 당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옮겨진 이후에 네. 아동 현재 그 학대 피해 아동 115 쉼터로 옮겨져서 많이 몸 상태가 호전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심한 학대를 받았으면 좀 정신적인 충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오히려 지금 이제 아이가 과도하게 밝은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저희도 조금 아이 심리 상태를 조금 진단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 심리 상태 진단을 위한 심리 검사 및 최소 1년 이상의 심리 치료 기간을 조금 둬야 된다는 그런 지금 내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과도하게 밝은 모습인 것도 사실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뜻으로 들려요? 그렇죠. 이제 그 아이의 상흔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한 어떤 훈육 차원의 체벌이 아니고 거의 고문 수준의 어떤 학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에 노출된 아동이 오히려 과도하게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이건 이제 이상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이제 정신적인 치료도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하는 도중에는 중간에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뭐 병원 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뭐 심리상담사가 와서 뭐 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네, 아직까지 뭐 신체적인 상흔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통원 치료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동이 이제 심리 상태 진단은 이제 임상 심리사 및 자체 혹은 외부 치료사 연계를 통해서 직접 이제 방문해서 아예 어떤 심리 상태를 치료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계속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네.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이 아이가 이 보호기관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럼 네. 보통 어디로 가게 되나요? 보통 이제 그 학대 피해 아동 115 쉼터는 그 기능 자체가 일시적인 이제 보호 기능만 네.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딱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아동 양육 시설이나 뭐 그룹홈이나 혹은 가정 위탁 이런 형태로 이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아이는 그러면 어디로 갈 예정인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건가요? 저희가 이 아이가 이전에 이제 다른 타 기관에서 연계되어서 네. 이제 보호가 되었다는 이제 내용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저희는 현재 115 쉼터에서 아이가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신체적인 혹은 이제 정신적인 이제 그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장기 보호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격리를 사실 부모랑 시켜놔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 좀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시설이 부족해서 이제 아이가 원가정으로 복귀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분리 조치나 이런 부분이 진행을 할 때 아동의 의사에 준해서 조금 진행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또 아동이 이제 조금 귀가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실무적으로는 조금 저희가 강제로 아이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지 이게 시설 자체가 적어서 이제 아이들이 보호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현실과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설이 없어서는 아니고 아이들이 원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근데 네네. 또 사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가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경우는 부분도 조금 있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안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원가정 보호를 좀 탈피해야 된다는 네네.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당연히 사안에 따라서는 정말 분리를 해서 절대로 가정에 보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아동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동의 어떤 의사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동이 원해서 뭐 귀가를 한다는 어떤 아동이 원하면 무조건 귀가를 시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어떤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시설에서 아이가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돌아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계속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행법상 그 아동보호 네. 전문기관에서 이제 이 자녀를 학대한 부모로부터 아이를 떼어놓고 그리고 친권 상실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실제로는 또 잘 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친권 자체가 일단 부모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상실시키는 것 자체를 조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서상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네. 잘 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이를 보호하는 의미에서의 친권인데 네.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친권 상실 청구 이거 제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이미 이제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학대처벌법 47조에 의거해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상에 그 친권자의 이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부분을 지금 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동 학대라든지 뭐 최근 들어서 특히나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네네. 예방 대책이라든지 또 다 재발 방지라든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솔직히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사업 자체를 수행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전적으로 뭐 예방 활동이라고 하면 뭐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서 뭐 인식 개선을 뭐 도모한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신고된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기입을 해가지고 이후에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아동학대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좀 적극적인 이제 신고에 대한 좀 의지를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사소한 부분이라도 좀 아동이 조금 학대 징후를 보인다면 꼭 이제 경찰이나 혹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또 가장 좋은 학대 예방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주위에서 이웃에서 주의 있게 살펴보고 뭐 어떤 기미가 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이제 선의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숫자는 충분히 있나요? 일단 쉼터라고 하면 이제 그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 쉼터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가 좀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 이제 경남 이제 창원 쪽만 보더라도 아동 양육 시설이 6군데, 그리고 공동 생활 가정이 6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 쉼터에 긴급하게 아동을 분리 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 시설의 어떤 접근성이나 아동이 당장 뭐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양육 시설이나 그룹홈 쪽으로 아동을 분리 조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동들이 보호되는 시설이 적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무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 예. 그렇군요. 약간 스페셜 케어 이쪽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해야 된다,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공분 샀고요. 그리고 우리 또 차장님께서 하실 일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관진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주현 캐스터 들어오시면서 화가 나셔갖고 함무라비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너무 화가 나니까요. 그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함무라비 법을 적용을 하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들어오셨고요. 아동학대 정말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피해 상황을 목격하시거나 이건 신고를 해야겠다 하신다면 신고 전화는 112입니다. 네, 조금은 어른의 오지랖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뉴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벌써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죠. 네, 근데 지금 뭐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네, 안타깝게 많은 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2년이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오늘 북한의 리선권 외무상이 된 뒤에 첫 번째로 대미 담화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지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핵 선제 타격 명단에 북한을 올려놓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제 대가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을 선전하는 선전용 보따리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함없는 전략 목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군사력에 좀 집중할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결국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걸 이제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압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싱가포르에서 맞잡은 손을 계속 잡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해서 뭐 아직은 잡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과 보다 나은 협상을 위한 포석을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언론의 분석은 북한이 당장은 지금 미국하고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인 게 아니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홍콩 보안법도 지지를 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긴 한데요. 북한 측에서. 네. 자, 이제 미국 측에서도 뭔가 반응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용의가 있다라고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만 발표를 했고요. 또 9일에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남북관계 단절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뭐 그런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반발을 이제 북한이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북한을 이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또 다시 실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전히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북한이 뭐 도발을 크게 했을 때 ICBM을 뭐 예를 들어서 쐈을 때 뭐 미국의 대선판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까 하던 사람들이 바이든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다만 바이든 측의 공격의 빌미를 줄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 사면 초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얹혀지면 좋진 않겠죠. 짜증을 굉장히 부리면서 무슨 짓을 할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종일 이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한 리차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트럼프 캠프에서 상당히 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인데, 뭐 독일, 그러니까 나토에서도 지금 뭐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가 있는 이제 독일에 가 있는 미군 철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레토릭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주 독일 미군 감축을 지시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독일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축 대상 국가로 또 이제 여러 국가를 언급했는데 한국, 일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다 나가 있는 데는 다 언급한 것 같은데요.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죠. 지금 미국 정부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이런 얘기는 솔솔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다만 주한미군은 미국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걸 제한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넬 전 대사도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순환 배치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글쎄 뭐 이게 단순히 뭐 대선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선전용인지 뭐 아무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은 미군 가 있는 데는 다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가? 이렇게 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코로나가 미국에서 다시금 또 재확산된다는 우려가 여기 뭐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선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늘고 있습니다. 10일, 11일 이렇게 2만 명 선을 다시 좀 올라섰어요. 그래서 한때 4만 명 정도까지 치솟다가 이제 10,000명대로 떨어져서 이제 조금 줄어드나 했는데 지금 다시금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의 확산세는
이번에는 경제 재개가 됐기 때문이에요. 네네. 공세령을 푼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랑 맞물려서 또다시 재유행에 오는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4개 주에서 2차 유행이 닥쳐오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지금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주의 경우는 미국의 현충일이죠. 지난달 25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확진자가 지금 확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주 당국이 해안가랑 휴스턴 인근에 있는 워터파크를 재개방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려가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해안가 가셨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든가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이게 좀 힘들잖아요. 해안가 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고요.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니까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노년 인구 네. 굉장히 많아요. 네네. 사망자 수로 직결이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뭐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여기가 요새 민주당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선에서 지금까지는 공화당을 찍어 왔는데 네. 이러면은 상당히 좀 불리한 판세가 돌아갈 수도 있다. 근데 이 플로리다도 와중에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다시 한다. 반대 시위도 하는데 지금 선거운동 못할 선거운동을 바가 왜 뭐이냐. 못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근데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정말 여기도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도 또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하기로 했던 걸 지금 플로리다로 네. 옮긴다. 네. 잭슨빌로 옮긴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QR코드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코로나19 요새 수도권에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뭐 클럽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QR코드 출입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잘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뭔가 뭐 이렇게 찍고 들어가야 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거 이제 이태원 클럽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거를 보니까 가짜야. 네, 가짜 전화번호를 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어려운 거였죠. 그때 5,500명 중에 처음에 한 3,112명 정도가 불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고 만약에 전화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오픈하지 않았을 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QR 코드를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그 QR 코드들을 예를 들어서 뭐 가는 데마다 찍고 다녔다라고 하면은 동선이 파악이 빠르게 될 테니까 그걸 활용하자라는 게 이제 이 QR 코드를 활용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혹시 그 박사님 QR 코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있어요. 언제 써보셨어요? 아주 예전에. 네. 보통 QR 코드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QR 코드가 있고 그걸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 QR 코드 앱을 받아갖고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평창 올림픽 때 그때 이제 뭐 올림픽 구경 갔다가 출입증 대신으로 QR 코드를 쓰시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QR 코드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밖에 있는 QR 코드를 찍어서 뭔가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핸드폰에 QR 코드가 떠서 그래서 누군가가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입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일단 두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 네,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네이버랑 카카오 둘 다 이거를 뭐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다가 결론적으로 네이버 앱에서만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클럽에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일단 자기의 앱으로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하면 거기에 이제 사람 모양이 있고요. 그걸 누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QR 체크인이라고 하는 게 떠요. 그럼 그걸 누르게 되면 맨 처음에 하시는 분은 핸드폰으로 한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고 나면 QR 코드가 뜨고요. 그럼 그 QR 코드를 그 이제 매장에 있는 분들이 스캐너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스캔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입력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
뭐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기간 등 이제 방역에 필요한 개인 정보가 암호화돼서 저장된다. 네. 그리고 4주 후에 자동 파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인지 어쨌든 그 관리 주체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QR 코드와 관련된 데이터는 이제 네이버나 IT 회사에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시설명이나 출입기간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제 나눠서 네네. 전송이 되는 방식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정말 아주 평범한 시민으로서 딱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걸 그렇죠. 받으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떤 인포메이션이 얼만큼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라 좀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두 군데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니까는 내 정보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시작한 지 3일 됐거든요. 네네. 아 정말 혼란 그 자체. 아, 그래요? 약간 이제 아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매장에서도 여전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걸 제대로 쓰시고 관리자 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자체 일단 불편해하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쓰려는 사람이 일단 무조건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를 요즘에 안 쓰시는 분들이나 비밀번호 까먹으신 분들이 네, 까먹고. 그 자리 앞에서 비밀번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맞아요. 또 인증한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QR 코드 처음 쓸 땐 또 핸드폰 인증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 두 번 받아야 네, 되는 그럼 거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니까 아 불편해 이러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아. 그렇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앱이 없을 확률이 높죠. 그쵸. 네, 기본적으로 아이디가. 그럼 그 자리에서 뭐 가입해야 되냐 막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니까 아 뭐 귀찮아 불편해 안 써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써보신 분들이나 특히나 이제 그 매장에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관리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정말 심할 때는 그 전화번호, 식당에 가실 때도 전화번호에 네네. 전화를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태원 이슈가 되니까 그 일일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은 등록을 해놓으면 QR코드에 등록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이 매장에 몇 명이나 왔는지까지가 이제 관리자에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쓰는 분들은 이제 간편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익숙하면 간편해졌다. 네. 근데 이제 또 엔트리 배리어가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네,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 어떤 정보가 가져가는지 네, 맞아요. 의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라 갖고. 근데 카카오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카카오가 카카오톡은 안 되고 네. 카카오페이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카카오의 서비스가 네. 이제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네네. 결제를 하는 페이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있는 대화에 있는 카카오톡인데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쓰니까 거의 다 하죠. 카카오톡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카카오 측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 이제 지금에 있는 카톡 이용자의 데이터나 전자 기록 자체가 서버에 2, 3일만 저장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카톡 감청 이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서버에 2, 3일치 이상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보시면 출입 기록 이용 데이터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원하는 거 한 4주치 정도를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4주 후에 자동 파기가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4주 동안 저장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메신저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기준이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보안을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결제 시스템인 페이에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좀 어렵다. 지금 이루고 있는 돈 쓰는 시스템에는 어차피 정보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 없지만 카카오톡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이거 네. 플랫폼에서 이런 네. 거 하게 되면은 이제 쓰는 사람들이 딴 데로 가버릴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페이 서비스를 그럼 안 쓰던 사람들도 이거 페이 서비스 괜찮네. 약간 유도하려는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정식적인 오피셜은 그렇고요. 그래서 네. 뭐 정부에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더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네이버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연계에서는 이미 쓰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연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몇몇 공연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하냐면 기존의 종이에 적다 보니까 제 위아래 번호를 제가 적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외워요? 그렇다고? 아니 그렇다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머리 사진을 찍을 수도 좋구나 있고 우리 소장님은. 아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담당자가 네.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마케팅용으로 악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 공연을 온 사람들의 전화번호,
뭐 주소, 이메일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네네. 이게 혹시나 잘못돼서 도용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공연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건 반대로 그 공연장의 QR코드를 크게 뽑아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찍는 거죠. 그럼 찍게 되면 사람들이 웹 안에서 자기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뭐 주소를 쓰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온 사람들에게 노출될 염려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그걸 서버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생긴 데이터만 가져가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국공립 극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좀 활용이 되고 있고 뭐 고향문화재단이나 마포아트센터 이런 데서 이제 QR코드 시스템이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QR코드가 우리 생활에 왔어요. 다가왔어요. 언제부터인 거예요 도대체? 일단 QR코드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퀵 리스판스입니다. 그러니까 퀵 빠르게 리스폰스? 반응한다. 오. 네, 그러니까 QR코드가 빠르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전혀 몰랐던 건데요. 네, 약간 상식인가요? 네, 네. 어쨌든 이게 94년도에 네. 원래 이제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덴소라는 데서 개발을 네네. 한 건데 이게 왜 했냐면 자동차 부품이 워낙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부품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존의 바코드로는 이 부품의 개수만큼을 다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QR코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바코드보다 데이터도 많이 있지만 감지기로 인식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퀵 리스판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이걸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오픈을 한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계속 네. 쓰이다가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네네. 되면서 스마트폰이 있으면 카메라가 있고 이게 있으니까 편하네라고 하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였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지방선거 때에도 뭐 2014년 6월부터는 이런 QR코드 뭐 활용되기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 관련 범죄도 되게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참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는 네. 국어를 할 때도 QR코드로 한다. 그 얘기 되게 네, 많이 들었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진짜인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비슷하게 네. 중국에서 QR코드를 바꿔치기 하는 사기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혹시 우리나라 제로페이 보시면 네네. 제로페이 매장에 가면 QR코드가 있잖아요. 네. 그거 써보셨어요 혹시? 저는 안 써봤어요. 결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가 QR코드, 그러니까 그 제로페이 앱에 들어가서 QR코드를 찍고 본인이 얼마를 입력을 해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돈이 마치 송금되시 넘어가거든요. 그럼 넘어간 거를 이제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확인됐습니다 하고 그쪽 앱에서 띵동 하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구조예요. 믿고. 네, 근데 이 구조다 보니까 참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 참 나쁜 사람들이 할지 모르겠는데 네. 노점상에다가 중국에서 QR코드를 놨거든요. 네네. 근데 잠깐 주인이 화장실 간 사이에 QR코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오. QR코드 문양을 자기가 있는 문양으로 거기다 위에다 붙여버린 겁니다. 그럼 거기다 띡 하면은 그 돈이 자기한테 들어오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노점상에서 하루에 우리나라 돈 17만 원을 날린 어머. 뭐 이런 이제 이게 이번에 좀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그릇 이상의 볶음밥을 정신없이 팔았는데 어떡해. 알고 나고 딱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17만 원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누군가가 그 QR코드를 다른 걸 붙이고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이제 범죄들이 중국에서 뭐 왕왕 일어나고 있고요. 또 비슷한 거는 이제 QR코드에서 큐싱이라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중국에서 QR코드를 나눠주면서 이거 찍으시면 이벤트도 되고 정보도 돼요 막 네네. 이래가지고 그걸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찍었더니 이게 스미싱이랑 똑같이 줄라는 정보는 안 주고 줄라는 이벤트는 안 주고 정보만 다 빼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길가에서 주는 QR코드가 또 유출되는 이런 이제 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QR코드 자체는 원래는 이게 아주 빠른 반응을 위하고 정보를 많이 담은 거지 그거 자체가 보안에 강하지는 않다. 그거 자체는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취약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QR코드 보면은? 문양을 우리는 눈으로 정확하게 다 따라볼 그렇죠. 수 다 그게 없지만 그거 같더만요. 네, 만들게 되면 생성한 링크 URL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게 보안 얘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많이 들고 뭐 저야 뭐 이제 클럽 갈 일은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네. 이거 과연 써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게 대세인 거죠 어쨌든. 네, 이렇게 일단은 그 프라이버시 이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QR 코드가 보안에 취약한 부분은 이번 그 출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QR 코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양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안적인 문제는 없는데 말씀하시던 프라이버시 이슈는 항상 이제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난 이거 QR코드 안 할래라고 지금 현장에서 2명 중에 1명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QR코드도 마찬가지고 전화번호를 수기로 입력하는 것 역시 둘 다 결국 사용자, 그러니까는 어떤 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도입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자발적이지 않는다면 뭐 QR코드가 됐던 종이에 쓰든 결국 틀린 정보를 쓸 수 있다라는 건 오히려 이제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러한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장벽이 좀 허물어지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에 대한 또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 한데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더불어님께서 QR코드 생성하고 나서 화면 캡처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그 QR코드를 이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리고 그 한 번 했을 때 유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만들자마자 캡처해서 그거를 쓴다면 상관이 없지만 한번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성되기 때문에 그 앱에 항상 들어가서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다른 일반적인 QR코드는 그렇진 않은데 이번 출입 QR코드는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백살공주와 칠순 난장이님, 나이 든 사람들 점점 어려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제 말이요. 그래서 그 솔직히 그 현장에 계시는 그 사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매출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IT 속으로 QR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유럽 출신 유태인 이민자인 조지 거시는 1935년 흑인 출연자들로 구성된 포기와 베스라는 가극 초연에 성공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빈민촌을 배경으로 한 흑인들의 고단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그린 이 가극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곡은 서머타임이죠. 듣기만 해도 왠지 끈적끈적한 미국 남부의 공기가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고슬픈 자장가인 서머타임이 유난히 생각나던 한 주였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서머타임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윤이었습니다.